네, 앞서 예고드린 대로 오늘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뭔가 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늘 정부의 대책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고요. 실제 기대 효과가 어떤지 직접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찬호 차관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뭐 고용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도 거기에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흐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출은 매달 500억 불 이상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도 나름대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설비 투자가 지난 6개월간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고용도 굉장히 부진합니다. 특히 그렇죠. 하반기에는 이제 한 자릿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 보면 미중 통상 마찰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 정책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경기 부진의 흐름을 끊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경제나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끊기 위해서 이번에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나온 대책도 뭐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좀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 딱 짚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은 크게 보면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가 좀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 투자를 늘리겠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핵심 규제를 풀겠다는 부분. 그리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 그리고 그간의 그 근로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노동시장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민간 부분에서는 그동안 각종 절차라든지 규제로 인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를 4개를 풀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을 시키겠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공공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지자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거를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핵심 내용이었던 그 규제 부분에서는 그간에 제기되고 있던 그 원격 협진이라든지 공유 경제 간의 그 핵심 규제를 풀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민 자영업자 부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자영업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를 한시적으로나마 15% 인하함으로 인해서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월인 거죠? 이번에? 6개월 한시적으로 하게 되겠고, 그건 유가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따라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위 말해서 마지막으로는 노동시장 이슈를 말씀드렸었는데, 노동시장 이슈에 대해서 각종 제기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일정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하나 조금씩 나눠서 살펴볼 텐데, 물론 뭐 순서상으로는 투자 얘기, 혁신성장 규제 해소 얘기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사실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은 유류세가 일단 가장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15%는 우리 그동안 얘기 나왔던 10%보다는 더 인하율이 높아진 건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유가 인상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유류세가 탄력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세율이 있고 상하로 30%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세율 구조가 기본 세율에서 11% 위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볼 때는 기본 세율보다 낮게 가져가서 서민들의 부담을 가급적이면 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보는 것입니다. 즉 15% 인하하게 되면 1리터당 볼 때 휘발유 같은 경우는 124만 정도 최대 인하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적어도 100원 이상은 돼야 그래도 그 서민들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렸구나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되고, 이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지적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유류를 많이 쓰는 부유층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는 지적들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뭐 역진 효과 얘기하시는 역진 효과 거죠? 말씀이죠. 그런데 앞서 이제 부총리께서도 언론석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차가 2,500cc라고 그러면 그 이하가 대형차 이하가 85%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15% 인하되는 효과 2조 원이 서민들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가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이용하는 그 트럭이 있습니다. 1톤 봉고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1톤 트럭이 있는데 전체 1톤 트럭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60만 대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 80%가 1톤 이하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보니까 15% 내리면 휘발유는 말씀하신 대로 한 123원 정도 인하 효과, 경유는 87원 정도라고 하니까 경유가 근 100원 가까이 떨어지면은 그 부담이 많이 좀 덜죠. 그거는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번 국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그 효과 제대로 보려면 30% 정도는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내리기 힘든가 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류세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많이 내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류 소비가 늘어나서 환경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유가 상황이 과거에 이제 2008년에 유가당 150불 갔던 그 상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 이번에 한 15% 정도가 그런 상황이라면 적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이제 올리고 10년 만에 이번에 유류세 참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인데 그 당시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별로 효과가 없었다.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유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유가 흐름이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라는 전망들이 많은 거 보면 이 15%가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150% 이상 각각으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체감액이 떨어지지 않았는 얘기를 있습니다만 지금 유가 전망을 보게 되면 내년에도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78불 정도 됩니다만 내년에도 한 80불 이내로 가져가지 않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전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전망 기관 같은 경우 100불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 현 전망으로 보면 지배적 전망이 80불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거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종량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폭을 나름대로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으로라면 이게 유가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은 6개월로 잡았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전제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좀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사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민간 투자 활성화 부분인데 여기 내용 들어보면은 그 동안에 뭐 이를테면 무슨 서류 작업 같은 데서 자꾸 지연이 됐던 이런 부분들도 좀 대폭 그런 서류 작업들을 좀 간소해주겠다, 뭐 해결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참 관심들이 많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으로나 또는 각종 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각종 규제라든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대립을 해서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국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인해서 지금 막혀있던 투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조정 작업은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가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물론 겁니까? 기획재정 혼자 할 수는 없고요.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위한 별도의 무슨 추진단, 무슨 TF팀 이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 LG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습니다만 그 경우도 산업부와 기재부 그리고 관계부처가 TF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거기 업체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지자체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슈를 풀어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각종 규제와 그 투자 지원 상황은 그런 방식으로 해소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성장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요즘에 그 카카오에서 그 카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또 한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정부에서 나온 얘기, 부총리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정부의 스탠스, 방향은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던데요. 제가 생각하기 맞습니까? 많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카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물론 혁신성장의 4차 산업혁명, 즉 혁신성장을 가는 길에 있어서 저희가 피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대립을 관계를 조정을 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되는 그 업체 간의 규제의 형평성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갖추겠다. 그리고 그 체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연내 구체화해서 발표하겠다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향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정부로서는 이런 그 새로운 공유 경제라든지 혁신 관련된 규제를 하나하나씩 이해관계 대립을 풀어나가면서 풀어보겠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카운터 파트너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IT 업체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택시 업계 있는 건 택시 업계가 이 협상장에 안 들어온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협상장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소위 말해 해커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기본적으로 과연 이것이 그 각 택시 업계나 그다음에 IT 업계 서로 간에 대화를 가면서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는 IT 업계가 새로운 그와의 수익을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그 택시 업계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공유나 이쪽에 대해서 컨셉의 개념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효과가 일자리 효과라든지 투자 효과라든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하나만 더 이 공유 경제 관련돼서 이 공유 숙박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에어비앤비 뭐 관련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지금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숙박이 가능하지만 내국인들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의 내국인, 도시의 내국인. 예, 그럼 이것도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에 앞서 택시와 비슷한 이슈입니다. 그렇게 즉 지금 현재 숙박업계와 그리고 관광객 수요자와 그리고 IT 업계 그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볼 때 오늘 그 오찬 간담회에서 공유경제 관련 간담회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관광 패턴, 즉 이런 그 공유 숙박이나 공유 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숙박업계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공유 숙박하는 그 계층 소위 업자들과 그리고 기존 숙박업계에 관한 규제 형평성 그러니까 동일한 규제, 불법 영업에는 다 규제가 가야죠.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규제를 똑같이 해주고 소위 말해서 동등한 기회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새로운 그 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연말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 말씀하셨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고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5만 9천 개의 맞춤형 일자리인데 이 맞춤형 일자리의 성격이 그렇게 뭐 장기적이고 그렇게 오래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면서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가 지금 현재 예산 주기상 연내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자리 성격 차원에서 저희가 즉 공공기관이 공공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DB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서베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이제 청년의 경우에 요즘 최근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알바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더군요. 그런 분들한테 나름대로 취업의 직장의 분위기를 준다는 이런 부분에 소위 취업의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신중년 40대, 50대 실직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력 효과라는 것을 이제 실직하고는 오래 계시게 되면 다시 재취업할 수가 어려워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조금 더 직장의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재취업의 기회를 좀 더 확보하자는 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런 사업 성과를 봐서 내년 초에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업을 더 연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맞춤 일자를 편성했고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넘기기 위한 방안이긴 합니다만 이걸 소위 말해서 일자리의 디딤돌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로 하시면 아니 그래도 그게 없으면은 없는 것보다는 어쨌든 있는 게 낫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또 이제 우리 일자리 찾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 청년들이나 또 그 취업 준비생들의 부모나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 자식이 조금 더 양질의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자리는 언제쯤 나올까 이런 걱정도 하실 것 네,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민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업의 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라든지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이제 그 소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또 만들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 규제 혁신을 통해서 신산업이 육성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대책 발표하면서 가장 그 중점을 뒀던 부분들은 그런 민간 투자의 확대를 위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반가운 내용이 하나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참 요즘에 우리 제조업체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산업 체질이 좀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지적들이 많은 데서 나온 거라 이 내용도 상당히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산업 구조 고도화는 이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방향은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 구조 고도화의 필요성은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사실은 그 업종 간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또 제조업도 IT화되면서 스마트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주력 산업에 반도체 하나만 지금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로서는 이런 그 주력 제조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도가 필요한데 즉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하되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민간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깔아주겠다는 것이죠. 즉 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그리고 수소 경제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필요한 핵심 인력을 양성해주고 그리고 관련된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 그런 것들 구조화를 해서 고도화 방안을 연내에 저희들이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부처에 계신 분들이 특히 기획재정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뭐 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뭐 오늘 또 어렵게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한테 뭐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요즘 경제 상황이 참 어렵고 그리고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상황이 참 어렵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저희가 함께 한다고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